2025 수능에 나올 수능 특강 쉽게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강사 빛나쌤이고요. 아따, 이 어려운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 오늘 빛나쌤과 공부해서 이 어려운 지문을 쉽게 이해한다면 분명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단다. 자, 수능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수능 특강 사회문화 10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의 순서에 따라 문단별로 정리해 나갈 텐데요. 자, 1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이 반이에요. 1문단에서 독해 방향이 잡히니까 집중해서 처음 1문단을 잘 정리해 봅시다. 자, 1문단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의 변화율로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누면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임금이 100% 올랐다고 칩시다. 100% 올랐는데 노동 공급량도 100% 변했어요. 자, 임금이 100% 올랐더니 노동 공급량도 100% 올랐다 그러면 1이잖아요. 그쵸?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1이 되고, 자, 이렇게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은 100%인데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뭐 200%, 300%가 됐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라는 얘기고, 임금 변화율이 100인데 노동 공급의 변화량은 뭐 10%,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고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 다시 말해 임금의 변화율은 아주 적은데, 뭐 예를 들어 뭐 0.1, 요정 0.00001인데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엄청나게 클 경우, 요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산업화 초기에는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임금 변화율이 거의 없고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무한대인 상태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변화의 영향은 거의 없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는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고 완전 탄력적인 상태라는 걸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 조건 하에 노동자를 방치해 둠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라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핵심 대상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의 목표가 뭐냐면 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이 좀 더 잘 노동을 해서 그 좋은 조건에서 노동을 해서 좋은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다. 다시 말해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좀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다. 당대 현실을 찬미하지 않았다라는 중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대 현실을 찬미하지 않고 당대 현실을 뭔가 바꾸려고 했다라는 그런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서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했고, 자, 이런 독점과 노사 간의 교섭력 차이를 줄이려고 했다는 거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력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사회 질서와 이어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는데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정한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적 시장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경쟁적 시장 조건이 되려면 독점이 줄어들고 노사 간의 교섭력이 균등해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산문단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 산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은 이제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있는 글인데, 자,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고전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명확하게 한 사람이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건데,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게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두 기둥인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제도가 왜 좋은지를 최초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정부와 대자본이 이렇게 정경유착이 돼 있어. 그래서 그 기업, 대자본에게만 유리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라는 얘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말한 사유재산의 보호는 다른 민간인들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국가 권력자인 왕과 그 부하들, 다시 말해 중산층의 상인들을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인데 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자유방임주의가 아무런 규칙도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정한 규칙 하에서 뭔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요구했다는 거고요.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어떤 정부의 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요구했던 것이 애덤 스미스다. 그래서 앞서 독점을 철폐하자고 한다거나 노사 간의 어떤 균등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 애덤 스미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이후에 설명하는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아까 설명했죠. 본래 노동시장은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에서 구조적 비대등성이 있다. 이것이 경쟁적 시장이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다. 따라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애덤 스미스고요. 그리고 여기 쌍방적 독점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요자도 하나고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적 독점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세하게 이 글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요걸 좀 깊게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서 경쟁적 시장, 이게 이제 공정한 사회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런 공정한 사회 질서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 따라서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다라고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이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자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비대등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의 단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을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시장을 만드는데 뭔가 촉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무제한적 노동 공급은 완전 탄력적인 상태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때는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필요하고 이런 노동법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애덤 스미스가 초기에 이런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경쟁적인 그런 시장, 공정한 사회,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회 이론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해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구조적 비대등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했고 노동법을 만들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적 비대등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러한 비대등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구조적 비대등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했고 노동법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이런 그 비대등성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노동력을 확보로 목적으로 한 노동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등성이 해결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된 거예요. 노동자들 사이에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에도 구인 경쟁이 나타난 거지.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 상승 시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나서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고, 경기가 상승될 때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입니다. 노사 간의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임금의 수준은 노동의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드디어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하고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은 국민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끝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세계는 대공황에 빠졌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 경제 이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글에서는 그 뒷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애덤 스미스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을 설명하는 이 글은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사 간의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경쟁적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공정한 사회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법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노사 간의 어떤 교섭력의 대등성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더 성장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힘이 더 세지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신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되고 국민 경제는 생산성은 상승하고 국가의 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의 시장론이 자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렇죠. 산업화가 진전되면 기존의 노동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산업화 초기 노동시장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 경기 상승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자, 경기 상승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사 간의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해결된다. 요 선지가 조금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애매하게 이제 써 있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자,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경기 상승 시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진 거는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오면서 시작된 거고요. 거기다가 더 경기 상승 시에는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니까 노사 간의 교섭력의 대등성이 역전된다라는 그 교섭력이 역전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상승 시에는 교섭력이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우위에 서게 된다라고 해야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애덤 스미스는 경쟁적 시장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그렇죠? 5번 임금의 상승 정도에 비해 노동 공급량의 상승 정도가 적다면 그렇죠?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가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이거 아까 해설을 했던 부분인데, 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경쟁적인 어떤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런 어떤 경쟁 시장을 만드는데 어떤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유방임 정책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 그건 아니고요. 노동조합이 자유방임 정책의 성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노동조합은 노동자 간의 경쟁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어떤 교섭상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비대등성을 해소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시장을 만드는 어떤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5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역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고 니은은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죠. 자, 그러면 기역에서는 니은에 비해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거의 완전 탄력적, 그렇죠? 완전 탄력적이니까 당연히 크죠.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노사 간의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기역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고 정답은 1번이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상태, 아니 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건 니은이죠. 니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들어선 때가 개선된 상태고, 니은에서는 기역에 비해 노동자들의 구직 경쟁이 사용자들의 구인 경쟁보다 심화된다라고 했는데, 니은에서는 구인 경쟁이 더 심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기역에서는 니은과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나타난다.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은 이 글에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학습을 위해 찾은 자료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라는 문제죠. K씨가 입을 열었다. 우리도 여기에 일을 하러 왔다네. 5센트씩 준다고 해서 말이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지 뭔가. 여기까지 막상 와서 보니까 그들은 2센트 반을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노동자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니까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렇죠.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공급만 늘어난 완전 탄력적인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걸로 어떻게
왜 풀칠을 하겠나. 게다가 어린애들까지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를 몰아내더군. 그래놓고 지금은 5센트씩 주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파업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앞으로도 5센트씩 줄 줄 아나? 그야 모르지요. 톰이 말했다. 어쨌든 지금은 5센트를 주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이 단결하니까 임금이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자, 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자 그들이 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통해 과잉 노동력으로 인해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에서 비대등성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이 일어나자 그들이 임금을 올리는 모습을 통해 노사 간의 교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이 효과를 거두는 모습을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고용주들은 항상 단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우, 즉 매년의 일이 전년의 노동보다 많은 수로 제공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위하여 단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을 일으켜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의 단결을 자발적으로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단결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필요했던 노동법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요런 어떤 애덤 스미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은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 당시 어떤 요구를 잘 충족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그 뒤에 애담 스미스의 어떤 예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국부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3번. 나에서는 전년의 고용보다 일이 많이 제공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위해 단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해, 그쵸? 노동 수요의 확대가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군. 맞는 얘기요. 나에서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 고용주들의 단결이 자발적으로 붕괴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용주들의 단결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보고 있군.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독해를 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도 해설을 보고 또 이제 그 EBS 강의도 좀 찾아서 확인해 봤는데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성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고용주들이 단결이 자발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단결을 원래 잘 합니다. 앞에서 이제 나에서 고용주들을 항상 단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는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주들의 단결을 지속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들이 단결을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보고 있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고용주들의 단결을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단결이 자발적으로 붕괴됐다라는 말을 선생님 생각에는 고용주들의 단결은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도 이 말과 이 말이 굳이 다른 말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고용주들의 단결이 자발적으로 붕괴된 거지 고용주들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자면 고용주들은 항상 단결하고 스스로 단결하지 않은 거지 고용주들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들 사이에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단결을 붕괴했고 그랬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본 것이 애덤 스미스의 입장이고 그 내용과 고용주들의 단결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수능 특강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 사이의 단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질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